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 시간은 발칙한 역경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축통화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이런 것도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은 기축통화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유통량이 많아야 됩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 이상의 유통량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 기축통화를 확실히 가치를 해줄 수 있는 뭔가 유무형의 가치가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지 일단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요, 이 두 가지의 노력을 지금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안화를 많이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지금까지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0년 이후에요,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2008년까지를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로 봅니다. 이때는 자기의 일단 경제력을 조금 키워야 되는 거고, 무역을 할 때 중국의 힘을 좀 보여주는 이런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2008년부터 한 2015년 이 정도까지 첫 번째 도전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고요. 또 2017년부터 한 2020년 정도까지 또 다른 준비 기간을 갖고 작년부터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중국이 본격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준비기에 중국은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요? 먼저 2008년에 우리 대표적으로 글로벌 좀 경제적으로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였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해서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다 믿었는데 미국도 망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인민은행 총재가요, 기고문을 통해서 미국 달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위안화 등 여러 기축통화를 다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안화의 유통량을 대폭적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그 위안화를 유통을 시키면서 위안화를 어디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청산은행을요, 전 세계 곳곳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 결제 시스템도 만들면서 위안화를 조금 더 이제 글로벌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화의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고 중국에 대한 이제 의구심들이 생기면서요, 유통량을 증가시키면서 기축통화로 되는 첫 번째 도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다만 중국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성과를 얻게 됩니다. IMF 특별 인출국의 지위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요, 1대1로 디지털 통화, 원유 거래 등을 통해서요, 위안화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에 대한 국제적 사용도도 높이려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위안화에 대한 이런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거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주목할 부분은요, 바로 중국이 원유 거래를 위안화로 하려는 겁니다. 중국은 2018년 3월에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원유 선물 시장을 냈습니다. 런던 브렌트유, 뉴욕 서부 텍사스 중진유 선물 시장에 이어서요, 상하이의 원유 선물 시장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유는, 그리고 석유는 보통 달러로 많이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달러라는 현물이 글로벌하게 보면 중요한 이런 가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요, 달러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석유를 가질 수 있다 라는 이런 신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페트로 달러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위안화도 그 전철을 조금 밟아 나가면서 위안화로도 석유를 살 수 있다, 이런 가치를 조금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2020년 7월에요 세계적인 정유회사죠, BP가 1차 300만 배럴, 2차 100만 배럴, 총 400만 배럴이에요, 이라크 경질유를 중국에 인도를 했는데요, 이때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머큐리아라는 회사 역시요,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200만 배럴을요, 위안화로 선물 계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유 시장에 이렇게 중국 위안화가 진출을 한 거는요, 바로 미국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거에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 역사를 그냥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정도로 좁혀서 보면요, 영국 파운드화에서 미국 달러화로 바뀌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엄청
엄청난 식민지 그리고 해양 무역의 힘으로 이렇게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 통화가 됐다면요. 달러가 이렇게 기축 통화가 된 그리고 파운드에서 달러로 바뀌게 된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석유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러가 있으면 석유란 현물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채권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조금만 바꿔서 말하면요. 달러의 가치는요. 석유가 보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화폐의 가치, 달러의 가치가 석유라는 현물로 담보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가지고 있어도 안정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안화도 상하이 원물 시장을 통해서요. 이런 가치, 위안화의 가치를 석유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1대1로라든지 큰 무역 규모를 이용을 해서 유통량을 쭉 늘리고요. 이런 상하이 원유 선물 시장을 통해서 신뢰, 그러니까 담보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까지 하면 어쩌면 기축 통화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달러나 위안화나 같은 걸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원유, 석유라는 걸. 그러면 위안화가 달러의 패권을 깨는 게 과연 쉬울까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건 위안화로 구할 수 있는 석유보다는 달러로 구할 수 있는 석유가 훨씬 많잖아요. 같은 담보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안정성이 있고 조금 더 쉽게 뭔가를 바꿀 수 있고 더욱더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걸 고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는 있지만 달러의 패권을 깨는 거는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의 패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석유 결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인데요. 그 석유 결제를 할 수 있는 거가 위안화라는 겁니다. 상하이 선물 시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직거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두바이 현물 시장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위안화로도 충분히 달러로 석유를 구할 수 있네. 이게 좀 더 구할 수 있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커지면요. 이거 위안화가 그렇다면 달러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자꾸 미국이 자기네 우선 또 자기네 이익을 먼저 채우다 보면요.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나라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씩 더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이제 다른 배를 좀 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국제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에요. 달러의 패권이 더 공고해졌다라는 분석도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딱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요. 세계 경제가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튈지도 모르고 물가는 너무 많이 오르고 이렇다 보니까요. 나타나는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의 가치가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80년 거의 근 100년을 유지해온 그 신뢰를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국제무역이라든지 기본 결제 수단이라든지 외환 보유고라든지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의 위치에서 달러의 위치가 더욱더 공고해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위안화는 달러랑 언제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경제적인 것만 보면 조금 힘드니까요. 다른 것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기축 통화로서요. 위안화가 달러와 1대1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려면요. 중국이 적어도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를 추월을 해야 한번 1대1로 제대로 한번 좀 붙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예상되는 시점이요. 2035년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35년 전까지 미국의 국내 총생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035년이 되면 이렇게 엇비슷해지거나 이렇게 추월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 되면 막강한 경제력으로 달러의 패권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위안화의 유통량도 지금 늘리는 거고요. 위안화가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수단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 하나가 바로 원유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예를 들어 디지털 위안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대1로를 이용한 뭐 이런 채권이라든지 이런 뭐 채무 관계를 형성을 해서 해외 자산을 많이 늘려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는 걸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짧게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방력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달러화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력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예전에 잠깐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사령부를 보면 전 세계를 다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 국방력에 어떻게 보면 뭐 의존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이 국방력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총괄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중국의 국방력이 그러면 언제 미국이 한번 도전을 할 수 있겠냐? 통솔적으로 보면 중국 공산당이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이 되면요, 군사력에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좀 동등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바로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고 거기에서 나오는 막강한 경제력이 대폭적으로 국방력으로 가게 되면서 2049년이면 아마 중국의 국방력이 미국과 엇비슷해질 거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요, 경제 규모 그리고 비슷해진 국방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50년 전후가 되면 아마 기축통화 전쟁이라는 게 또 한 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2050년이 되면 많은 게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경제적인 관점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중심의 경제 규모가 무탄소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고요. 2050년이 되면 또 우리가 흔히 쓰던 이런 달러라는 게 어쩌면 위안화로도 바뀔 수도 있고 어쩌면 원화가 될 수도 있고, 아직도 한 30년 정도가 남았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의 이런 불확실성이 한동안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